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남편의 비겁함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게 대뜸 집세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회사가 제공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몇 달 후 남편은 제 직장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발 도와줘. 저는 먹고 있던 밥그릇 위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의 공기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귀청을 찌를 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식탁에는 저, 남편 민준, 그리고 시어머니인 박 여사, 단 3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성대했던 결혼식이 있었고, 오늘은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서 맞는 첫 식사였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평온하고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물수건으로 입가를 느긋하게 닦고 진한 순금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 그것은 그녀가 어떤 명령을 내리기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남편은 밥그릇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것처럼 그 안에 얼굴을 받고 밥을 우겨넣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 깊숙이 숨겨진 어떤 계산을 느꼈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다 끝났으니 말이다. 그녀는 느리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고리 주머니에서 네모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펴서 유리 식탁에 반듯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지만 빼곡하고 선명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산해봤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았니? 너희 둘 다 직장 다니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나는 이제 늙었고 연금도 얼마 안 된다. 이번 달부터 너희 둘이 가족에게 공평하게 기여할 의무를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녀가 사용하는 공평하게라는 단어에 저는 약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가족은 서로 감싸 안고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녀는 마치 남남처럼 선을 긋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면 될까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매달 식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 생활비는 500만 원이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아주 싸게 책정한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항목이 있지.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재산이다. 너희가 여기서 살려면 나에게 집세를 내야지. 요즘 시세로 이 정도 아파트 월세는 최소 700에서 800만 원이지만 가족이니 500만 원만 받겠다. 총합해서 매달 1,000만 원을 나에게 줘야 한다. 제 귀는 먹먹해졌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제가 그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업팀 팀장 자리에서 충분히 그 돈을 벌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그 요구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식비 기여는 당연히 제가 토를 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세라니요. 결혼식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세를 요구하다니요.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그가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시선만 식탁에 고정한 채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생활비 500만 원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어머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세 500만 원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집의 자식인데 부모님에게 집세를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 어머님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용돈을 더 드릴 수 있지만 집세라는 이름은 너무 생소합니다. 박 여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하고 쳤습니다. 국그릇이 흔들리며 국물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너 감히 말대꾸하느냐? 이 집은 내 명이다.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돈 내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 내가 민준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밥을 먹였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너희 부부가 당연히 효도할 책임이 있는 거다. 1,000만 원이 최종 금액이고 협상 없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삭막한 식탁에 그 요구사항이 적힌 종이만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대한 부당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한낱 하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결혼 첫날부터 착취하려 했던 새로운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제가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이 꺼져 있는데도 리모컨을 마구잡이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면은 제 가슴속 분노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아내인 저를 변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굴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다가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저는 설명이 필요했고 하다못해 위로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의 요구가 당신도 받아들여지나요?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다가 곧바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는 듯이 나약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어머니가 평생 모아 산 집이니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감수해야지. 지은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팔고 월세를 받는 게 무슨 논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여기 고급 하숙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였어? 생활비는 아깝지 않아. 용돈을 더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 하지만 명분은 확실해야지. 집세를 낸다는 건 공평한 매매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이 없다는 뜻이야. 당신은 그것도 몰라? 민주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한번 결정하시면 안 바뀌어. 그냥 이번 달만 내고 집안 분위기 좋게 넘어가자. 당신 월급으로 1,000만 원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냥 우리가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자.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 우린 자식이잖아. 그의 입에서 나온 계산적이라는 두 단어는 제 자존심에 박히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계산적이라고. 민준 씨, 우리 어제 결혼했어. 어제 밤새 어머님은 축의금도 가져가시고 예물로 받은 금도 다 챙기셨어. 이제 1,000만 원까지 요구하시면 당신 월급 전체와 내 월급 일부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어머님께 들어가. 그럼 우린 뭘로 살아?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야? 당신은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지만 고질적인 나약함으로
애써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지은아. 이번만 어머니를 좀 참아줘.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는 셈치고.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성격이 오락가락하잖아. 여기서 우리가 어머니 말 거역하면 일이 더 커져. 이웃들이 비웃을 거야. 이번 달만 내고 내가 나중에 천천히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식탁에서 보여준 그의 냉랭함과 지금 보여주는 비굴한 태도는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뿐 아니라 주관 없는 바로 이 남편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의 권리와 감정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언제쯤 말씀드릴 생각이야. 어머니가 나를 길거리에 내쫓을 때까지. 민준, 정신 차려. 당신 30살이야. 당신 인생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어제 결혼한 아내조차 보호하지 못해. 당신은 나에게 참으라고 했지만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오늘 그 한계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 의해 무너졌어. 저는 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고 오직 깊은 실망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해둘게. 나는 그 부당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는 이 집에서 빚쟁이로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민주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이곳을 당장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충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옷장 위에 있는 회색 대형 캐리어를 끌어내렸습니다. 캐리어가 옷장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의 섬뜩한 침묵 속에서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옷을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접고 바지를 마는 모든 동작은 단호하고 깔끔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리둥절함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밤중에 어디를 가? 우리 어제 결혼했잖아. 저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뿌리쳤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가 뒤로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장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아주 제정신이야.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가라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지.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야. 당신 모자에게 이 집을 돌려줄게. 이제 당신 어머니가 누구에게 세를 놓든 얼마를 받든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써. 진정해. 둘이 문 닫고 이야기하자.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민주는 공허한 말로 저를 계속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나에게 참으라고 했지. 당신은 나를 아내로 생각해? 아니면 이 집의 현금 인출기로 생각해? 분명히 말해둘게. 나는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했지. 시댁에 새들어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비켜. 저는 캐리어 덮개를 닫고 지퍼를 침하고 단호하게 잠갔습니다. 그 소리는 저와 이 집을 잇는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나무 바닥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가
요란한 굉음을 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고 분노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캐리어와 넉나간 민준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지만 걱정 대신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용감하네. 돈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도망가겠다고 협박하는 거니. 시집 오자마자 아가씨 행세하려고 해. 내가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다시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너처럼 무례하고 분수를 모르는 며느리는 절대 들이지 않아. 저는 그녀를 마주 보고 섰습니다. 제 등은 꼿꼿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소에 움츠렸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갑니다. 이 집은 어머님께서 잘 보존하시라고 돌려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먹은 밥값은 얼마 안 되지만 집세는 다른 분께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박 여사는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민준아. 너는 거기 서서 네 아내가 난동 부리는 걸 구경만 할 거니? 네가 아내 교육 못 시키면 내가 시켜야지. 민준은 방문 앞에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앞으로 나서지도 못했고 어머니를 변호하거나 아내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두 여성의 충돌 앞에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침묵은 이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철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큰 길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누런 가로등 불빛이 저의 고독한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루 만에 짊어진 수천 근의 바위를 가슴에서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타 회사 근처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는 굴러가며 화려하지만 인간적인 정이라고는 없는 3층 집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밤 11시에 저는 호텔방에 체크인했습니다. 작고 깨끗하며 은은한 흰 조명이 비추는 방은 그 커다란 집이 줄 수 없었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정신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꺼두려고 할 때 화면에 아버지의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분명 주무시고 계실 텐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떨리고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너 어디니?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니? 얘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우리 딸, 어떡하니? 네, 시어머니가 방금 전화해서 아빠 엄마에게 온갖 욕을 다 하셨어. 제 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부모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직후 박 여사가 앙심을 품고
유선전화 연락처에서 부모님의 번호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시골로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도 없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안이 복이 없고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를 시어머니를 거역하고 신혼 첫날 밤에 바람나서 집 나간 패륜적인 딸이라고 욕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사기꾼이며 돈을 뜯어내려고 하자가 있는 딸을 시집 보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를 만든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함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교사로 사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청렴하게 사시며 가풍을 지키셨기에 마을 사람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고 힘이 없는 나이에 딸 하나 때문에 그 뻔뻔한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 집안이 저희 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것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집을 나온 건 그 여자가 매달 1,000만 원의 집세와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거절했고 지금 안전하게 호텔에 있어요. 내일 제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테니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 마음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참 설득한 끝에 부모님은 어느 정도 진정하셨지만 모욕당한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분노는 이미 다른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냉정하고 잔혹한 결심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만 욕했다면, 하지만 그녀가 감히 저의 부모님을 건드리고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와줘. 어머니는 잠깐 화나신 거야. 어머니께 한마디 사과하면 끝날 일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야.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박 여사의 오늘 밤 행동은 이 결혼 생활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자 약간 수척했지만 눈빛은 확고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곧장 가지 않고 시내 중심에 있는 유명한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대학 동창인 혜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제가 이렇게 일찍 나타난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집세 요구부터 어젯밤 부모님께 한 모욕적인 전화까지 제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괴팍한 시어머니가 있다니. 그리고 내 남편은 솔직히 말해 너무 비겁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을 변호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고 싶어. 그 집안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혜윤은 샘플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내 경우는 단독 이혼 소송이야. 내 남편은 아마 쉽게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말한 그 나약한 성격이라면 그는 체면을 지키려고 널 붙잡거나 아니면 어머니 말에 놀아나 널 괴롭히려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마. 심각한 가정 불화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나 큰 공동재산이 없다면 법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거야. 이혼 신청서 작성해. 나머지 절차는 내가 다 맡을게. 저는 펜을 들고 이혼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써 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회복 불가능한 가정 불화와 혼인 목적 불달성. 간결하고 명확하며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자 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혜윤에게 그날 오전에 바로 관할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민준이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은아, 밤새 어디 있었어? 나랑 집에 가자. 어머니가 네가 돌아와서 사과하면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대. 저는 민준을 마치 이상한 생명체처럼 쳐다봤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어머니께 가서 전해요. 저는 그분의 용서가 필요 없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방금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요. 곧 법원에서 당신에게 소환장이 날아갈 거예요. 민주는 얼어붙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혼, 농담하지 마. 어제 결혼했는데 고작 돈 문제로 이혼하겠다고. 당신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유치해?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몇몇 지나가던 동료들이 돌아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부모님을 모욕한 걸 유치하다고 불러? 당신이 비겁하게 아내가 쫓겨나는 걸 지켜본 걸 사소한 일이라고 불러? 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내가 이혼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당신 가족의 삶의 방식을 경멸해. 나는 당신을 경멸해.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해. 저는 말을 마치고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저를 따라오려 했지만 그가 소란을 피울 기미가 보이자 건물 경비원이 재빨리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닫히는 유리문 너머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력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제 인생은 이 순간부터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저와 제 가족을 짓밟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자랑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12층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저희 회사가 고위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준 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45평 남짓이었지만 스마트하게 설계되었고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저의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깔끔하게 묶은 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아래의 번잡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민준의 집에서 느껴졌던 답답함, 향냄새, 그리고 비난의 말들보다 훨씬 맑고 상쾌했습니다. 시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는 가족의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난처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짐 정리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비취색 침구 세트를 샀습니다. 박 여사는 이 색깔이 칙칙하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에 밝게 빛나는 노란 장미꽃 한 병을 꽂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간단한 계란 라면을 끓여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젓가락질하는 방식을 지적하지 않았고 아무도 국이 짜다거나 싱겁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집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차단한 민준의 공식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여전히 사과와 제게 돌아와 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화가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수군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해주는 밥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보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말들은 이제 제게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태도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6시 30분에 여유롭게 일어나 몇 가지 운동을 하고 가볍게 화장을 한 후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제가 오늘 훨씬 더 생기 있고 밝아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은 씨, 이건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공석인 영업 부장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두 손으로 서류철을 받았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에 100%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불나방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 일하고 돌아왔지만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쁨은 슬픔과 공허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숫자와 비즈니스 전략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버팀목은 오직 확고한 경력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이룬 능력과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혜은과 함께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수척해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 밑은 다크서클로 어두웠습니다. 제가 없는 삶이 그가 상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중년의 판사님은 돋보기를 통해 우리 둘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 다 젊고 결혼한 지 며칠 만에 별거하셨는데 정말 이혼해야 할 만큼 불화가 심각한가요? 민준 씨는 의견이 있습니까? 민주는 급히 일어났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건 단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오해일 뿐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민준을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설득이요.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설득은커녕 어머니가 제 부모님께 전화로 괴롭히는 걸 방치하지 않았나요? 판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화는 오해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인격의 차이입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며느리에게 집세를 요구했고 제 부모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나약해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과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원합니다. 변호사 혜윤은 우리가 수집한 증거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녹음해 두신 박 여사가 부모님을 욕설하는 통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낯선 전화는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의 돈 요구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검토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엄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시어머니가 집세를 요구하고 사돈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편으로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내가 상처받게 했다면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신청 철회를 거부하면서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없었고 공동재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타던 스쿠터는 결혼 전에 제가 산 것이었고 시어머니가 예물로 받은 금을 신혼 첫날 밤에 모두 챙겨가셨기에 저는 그것도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고 저는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늘은 새파랗고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자유의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옛날의 미혼 여성 지은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박 여사의 며느리도 민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법원 입구까지 저를 따라왔고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당신이 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는 걸 서서 바라보던 그날 밤에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가서 어머니나 잘 돌보세요. 어머니께 드릴 집세를 낼 수 있는 새 아내를 찾길 바랍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탔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마당에 외롭고 초라하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지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미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문을 닫고 더 밝은 미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민준의 집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은 저를 아껴주던 옛 이웃 아주머니인 선희 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가끔 제게 문자, 메시지로 그쪽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된 박 여사는 며느리를 얻어 밥상을 받고 집을 깨끗하게 치우며 살 줄 알았지만 제가 떠나자마자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게으르고 남에게 의존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집은 금세 엉망이 되었습니다. 먹고 난 그릇들은 민준이 씻어주기를 기다리며 싱크대에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쌓였습니다. 민준은 인생의 염증을 느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릇들은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거실은 먼지가 가득했고 더러운 옷들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따뜻하고 맛있는 집밥은 시장에서 급하게 사온 반찬이나 대충 끓인 라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 집이 돼지우리 같지 않니? 내 마누라가 떠났으면 네가 알아서 청소라도 해야지. 퇴근하면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술에 취한 민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그녀를 쫓아낸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 말도 안 되는 1,0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집이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따뜻한 밥은 싫고 돈만 원하셨죠. 이제 돈이나 안고 사세요. 내가 감히 네 어미에게 대들어. 그 남편 버린 년 때문에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요즘 여자들 무서워. 돈 챙겨서 바람나서 도망가면 너만 빈털털이 될 거 아니야. 박 여사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두 모자는 밥 먹듯이 싸웠습니다. 그들의 욕설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전에는 집이 평화로운 것을 보고 박 여사가 복이 많다고 칭찬했지만 이제는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의 탐욕이 아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여금과 민준의 상실감으로 인한 성과 저하로 가정경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했던 박 여사는 돈이 부족해지자 다시 민준에게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돈이 없다고 하자 그녀는 다시 그를 무능하다고 욕했습니다. 민준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술에 더욱 의존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깔끔하고 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성마른 남자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그는 휴대폰으로 우리의 옛 사진들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나약함은 자신의 행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전 시댁의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저의 삶은 날개를 단 듯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유해한 결혼 생활의 짐을 벗어던진 것은 제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지성을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맡기신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사회와 파트너 대표단 앞에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자신감과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철저한 준비 덕분에 저는 회사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사장님은 저를 영업부장으로 정식 임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동료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에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영광의 단상에 서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용감하게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을 맞이한 저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제 수입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민준의 가족을 위해 아껴야 해서 감히 사지 못했던 물건들로 저에게 보상했습니다. 저는 고급 디자이너 옷을 샀고 명품 가방을 샀으며 건강을 단련하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댄스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저는 또한 부모님께 돈을 보내 집을 수리하시고 여행을 다니시도록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성공하고 다시 행복해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전 사돈에게 모욕당했던 고통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란다. 얘야, 중요한 건 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너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저는 전 시댁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의 성공과 행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답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들이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재능과 성숙한 아름다움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둘러 누구의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황금 같은 싱글 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 마음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승진하고 명품을 산 소식은 곧 박 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참 좁았습니다. 박 여사의 먼 친척 한 명이 제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는 원래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박 여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일러바쳤습니다. 언니, 지은이가 요즘 완전히 떴어. 어제는 회사 차가 마중 나와서 출근하는 걸 봤어. 온통 명품 옷에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 큰 계약 따내서 부장으로 승진했대. 월급이 몇 천만 원은 될 거래. 박 여사는 이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 계집애가 그렇게 됐다고. 분명 사장하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걸 거야. 그의 능력으로 뭘 하겠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질투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쫓아낸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까웠습니다. 그녀는 만약 제가 아직 집에 있었다면 그 몇 천만 원의 월급이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마음껏 쇼핑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질투는 박 여사를 더욱 앙심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입구 쉼터에 앉아 아주머니들에게 입을 비쭉거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 여자 대단한 줄 알지 마세요. 우리 집의 덕을 본 겁니다. 우리 집에서 지낼 때 내가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승진할 힘이 생긴 거지.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남편을 버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버려? 그 배은망덕한 여자. 나중에 벌 받을 거야. 아주머니들은 이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몇몇은 박 여사에 동조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의 탐욕스럽고 교활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뒷담화에 그치지 않고 박 여사는 제 회사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제가 체면을 중시해서라도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료들 앞에서 저에게 망신을 주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제가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안내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부장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아주머니가 로비에 서서 부장님을 만나자고 난리입니다. 고함을 치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시면 위로 올라오겠다고 협박하세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 여사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인가. 좋습니다. 만약 그녀가 연극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탐욕과 무지함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알게 해줄 무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저는 옥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안내데스크의 혼란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팔짱을 끼고 경비원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 차림의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손에는 비닐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을 얻기 위해 일부러 촌스럽고 불쌍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비켜. 내가 내 며느리를 만나야 해. 그 은혜 모르는 지은이 남편과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야. 이제 부자가 됐다고 인정도 다 잊어버려? 사람들아, 모두 보세요.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걷는 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위압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박 여사는 돌아섰고 지금의 저의 우아하고 권위 있는 모습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이 땅이시여.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결혼시켜주고 며느리로 들였는데 어쩜 저럴 수가. 늙은 어미는 약 살 돈도 없어 병들어 누워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그녀는 가슴을 쿵쿵 치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 훌륭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의심과 비난이 섞인 채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평온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저 내려다봤습니다. 박 여사님, 연극은 충분히 하셨나요? 여긴 시장이 아니라 문명화된 일터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감히 발뺌해? 네가 남편 버린 건 엄연한 사실이야. 너 우리 집 돈 다 빼돌리고 도망갔지. 사람들아, 이 여자의 본색을 봐주세요.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당신 집 돈을 빼돌렸다고요? 아니면 당신이 며느리인 저에게 매달 1,000만 원의 집세를 요구한 걸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1,000만 원의 집세 이야기를 듣자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언제 집세를 달라고 했어. 나는 생활비 분담을 말한 것뿐이야. 피 묻은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이상한 태도를 보고 직감적으로 저는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배경 음악을 틀 때 쓰는 무선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죠? 모두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결혼 후 첫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 여사의 시끄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재산이다. 너희가 여기서 살려면 나에게 집세를 내야지. 총합해서 매달 1,000만 원을 나에게 줘야 한다. 돈 내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멸과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모함했던 말이 바로 그녀의 목소리로 폭로된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통화였습니다. 그 집안 복이 없어. 자식 교육 못 시킨 년. 내가 만든 곳으로 돌려보낼 거야. 이 말을 듣자 아무도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 동료 직원이 분개하여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있다니. 며느리에게 집세를 요구하고 사돈에게 모욕을 주고서도 여기에 와서 떼를 쓴다고요. 박 여사의 얼굴은 새빨개졌다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비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존중심마저 오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경비원들의 호송을 받으며 굴욕적으로 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헛된 자존심에 수천 개의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박 여사는 회사 건물 밖보도 블록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민준은 조퇴를 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와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자 민준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 여사는 아들을 보자 모든 분노를 그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민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아, 내 마누라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네 어미에게 모욕을 줬는데 너는 멀쩡하냐?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감싸. 민주는 뺨을 감싸쥐고 고통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길을 따라 박 여사는 지은을 저주하고 민준을 질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수선하고 차가운 집은 그의 우울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있을 때의 평온했던 나날, 맛있었던 밥과 깨끗했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나약함과 어머니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리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민주는 친어머니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욕한다고 뭐가 해결돼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다 어머니가 돈에 욕심내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요. 민주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흠칫 놀랐습니다. 수년 동안 순종했던 아들이 감히 자신에게 큰 소리를 치다니요. 아, 이 녀석이 잘 가라. 내 마누라 따라가 버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속 시원하겠구나. 박 여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지만 불규칙한 약 복용과 최근 외식과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싸움 후 그녀는 화를 식히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앉아 술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갑자기 그는 화장실에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쾅 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민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축축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눈은 뒤집히고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헛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주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그 조용한 동네의 밤을 갈랐고 박 여사를 싣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구급차에 앉아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박 여사가 광범위한 뇌출혈로 상태가 매우 위독하며 생명을 구하려면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늙은 의사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민준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상 비용은 3억 원입니다. 준비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먼저 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수납 창구로 가세요. 3억 원. 그 숫자는 민준에게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와 옷을 뒤져봤지만 몇천 원짜리 지폐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몇 달 동안의 방탕한 생활과 술 도박으로 인해 바닥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상금은 그녀가 철저하게 숨겨두었기에 그는 어디에 두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모두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집 수리 때문에 돈이 묶여서 말이야. 나도 지금 정기 예금으로 넣어놔서 깰 수가 없어. 나 지금 출장 중이라 송금이 안 돼. 그들은 모두 박 여사의 성격과 민준의 비참한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줬다가 떼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민준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는 돈이 없어 무력했습니다.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민준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은을 기억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녀는 막 큰 계약을 따냈고 회사 차로 출퇴근했습니다. 3억 원은 이제 그녀에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민주는 그 가느다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아무리 헤어진 아내라지만 한때는 한 이불을 덮고 산 사이인데 지은이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미친 듯이 몰아지은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은에게 간청할 수천 가지 말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고 지은이 돈을 내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민준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전처에게 구걸해야 하는 수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착했지만 민주는 거주자 카드가 없어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이며 위급 상황이라고 울면서 간청한 끝에 경비원은 마침내 지은의 아파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은은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민준이 매우 초라해 보이고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보고 싶었고 만약 정말 생사의 문제라면 인간적인 도리로서 드러나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민준이 고급스러운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지은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크림색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고상해 보였습니다. 민준의 초췌한 모습과 지은의 빛나는 모습의 대비는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을 보자마자 민준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그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섞여 수척한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부탁해. 빌게. 어머니를 살려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과도하게 놀라거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말해요. 무슨 일인지 분명히 말해요. 여기서 이런 소란 피우지 마요. 이웃들이 비웃어요. 민준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의사가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당장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친척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나도 어머니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알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알지만 죽을 땐 다 털고 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는 한때 당신의 시어머니였잖아. 사람 살리는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줘. 평생 당신의 소처럼 일해서 이 빚을 갚을게. 지은은 무릎 아래에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남자는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를 평생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이제 그는 자기 가족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억 원이요. 지은이 되물었습니다. 응, 3억 원이야. 당신에게는 이젠 큰돈 아니잖아. 그렇지. 나 좀 도와줘, 지은아. 빌게. 민주는 쿵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바닥에 굳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공간은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민준은 희망에 차서 그녀를 올려다봤지만 지은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면도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바짓가랑이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신발장 의자에 앉아 그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 씨 말이 맞아요. 3억 원은 저에게 큰 돈이 아니죠. 저는 당장 수표를 끊어주거나 송금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악독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지은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악독하다. 당신은 내가 왜 악독하냐고 묻는 건가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퍼붓던 밤을 기억하나요? 그 여자는 우리 부모님을 복없고 자식 교육 못 시킨 년이라고 했죠. 그때 그 여자는 정이라는 걸 생각했나요? 내가 집세 안 낸다고 한밤중에 나를 길거리로 쫓아낼 때 그 여자는 나를 며느리로 생각했나요? 지은은 일어서서 문을 가리켰습니다. 제 돈은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지혜로 벌어들인 거예요. 저는 이 돈을 제 부모님과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효도하는 데 쓸 거예요. 저는 저와 제 가족의 인격을 짓밟았던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이 없어요. 당신은 죽을 때 모든 원한을 털고 가야 한다고 했죠. 미안하지만 저에게 그 정은 그날 이미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생사는 당신 집안의 복에 달려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지은의 말은 민준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매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녀에게 입힌 상처는 너무 커서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잔인해, 지은아. 민주는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오늘 저의 잔인함은 당신들의 매정함이 만들어낸 거예요. 돌아가세요. 지은은 냉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지은의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었으니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의 재산이라고 자랑하며 며느리에게 집세를 요구했던 그 3층 집은 이제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팔려야 했습니다. 돈이 급했기 때문에 민주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헐값으로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가치의 집이 25억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금매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어머니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하여 박 여사의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입이 비뚤어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자리에 누워 모든 개인적인 생활을 남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 민주는 깊은 골목에 있는 축축하고 비좁은 월세방을 구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머니의 약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했지만 재활치료 비용과 간병인 비용이 너무 커서 그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우울하고 부끄러워 예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대리운전을 하고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얗고 깔끔했던 사무직 청년은 이제 검게 그을리고 야위어 초라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며 뜨거운 월세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넓고 시원했던 예전 집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이 차려주던 맛있는 밥상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탐욕스럽지 않았고 집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녀는 착한 며느리의 보살핌 속에 평온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자신의 밥그릇을 깨뜨린 것입니다. 민준이 일하고 돌아와 피곤함에 짜증을 내며 그녀에게 소리칠 때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그리고 지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굳어져 무의미한 헛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악행이 치러야 할 너무나 비싼 대가였습니다. 1년 후 저는 국제공항에 서서 밝은 빨간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이제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보자 제 마음은 유난히 따뜻해졌습니다. 제 현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원하실 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제 경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고, 저는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은 의류 매장도 열었습니다. 저는 또한 성숙하고 괜찮은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의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저의 과거와 의지를 매우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우연히 SNS를 훑어보다가 공동 친구가 올린 민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대리운전, 기사 복장으로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더 이상 증오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연민을 느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미소 지으며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잠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넓고 아름다운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행복은 언제나 미소 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돈과 이기심이 눈을 가리게 하지 마세요.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